네. 대선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네. 부동산 이슈로 그 승패가 좀 갈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아마 부동산 이슈만 들어갔으면 아마 큰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제 그 부동산 민심은 사실 그 민주당을 떠났다라는 게 이제 거의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네. 약간 이제 다른 이슈와 겹쳐서 많이 접전 양상으로 벌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이슈만 본다라면 사실 이제 민주당을 떠난 표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히려 부동산 이슈만 있었으면 더 큰 격차가 벌어졌을 제가 것이다.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슈만 있었으면 오히려 뭐 거의 10% 이상 차이 나는 표로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막판에 이제 뭐 젠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걸로 끝났죠. 예.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아무래도 그런 걸 더 원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그 많이 이제 민주당을 등 돌린 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집값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거보다도 집값은 올라갔는데 세금으로 다 묶어버리니까 집값이 올라간 효과를 못 누리는 다주택자들의 분노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안 사고 버티거나 아니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하기에도 벅차고 그렇다고 이제 집을 사는 걸 아예 포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럼 전세가라도 안정시켜줬어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오히려 전세가를 더 폭등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주택자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세금 이슈, 무주택자는 이제 그 주택의 급등과 전세가까지 불안해진 거.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 무주택자 둘 다 어떻게 보면 표를 잃은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전까지는 약간 그 조정론 또는 하락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날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가장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원론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가 과연 어떤 시장을 원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 풀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잖아요. 그럼 세금을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죠.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걸 겁니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알아요. 압니다. 아는데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부작용, 오히려 이제 큰 부작용, 집값 상승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마저 오히려 이제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정부는 어떤 걸 과연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상승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원할 것인가 이런 기조 속에서 이제 세금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냉정하게 지금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이제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250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값 안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집값 상승을 원한다라면 굳이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공급을 안 해야 오히려 집값 상승하니까 공급을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만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네. 사실 이것도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측면이 강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시간차가 생기거든요. 시간차라는 게 뭐냐면 자,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줬어요. 풀어주면 사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매수 효과가 생기죠. 매수 효과. 더 그거 호재로 받아들이죠. 그렇죠.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수자한테 호재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매수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매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대선 딱 끝나고 시장에서 약간 나타나는 흐름이 매물이 약간씩 잠기는 거죠. 매물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 이제 매도자들이 이제 집을 이제 파는 거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이제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일기신도시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해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을 바라고 이제 추구하는 정책인데 이게 자칫하면 이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거는 이게 한참 지나서 일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지금 대상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통과 안 한 데들은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막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겠지 이렇게 막 작용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재건축 이제 추진될 때까지 시간은 꽤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생기는 기간 동안 잘못하면 폭등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규제를 막 풀어버리면 그동안에 지금 산불을 예를 들어서 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산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불씨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작은 불씨마저 없애려고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하락 조정으로 가는 느낌이었지만 실제로 불씨는 충분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산소 공급을 확 해버리고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요인들을 확 부어버리면 기름 부어버리고 이러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참 이런 시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정책을 추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집값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봤을 때 광역시까지 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오르냐면 사실 이제 옛날처럼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르는 현상은 이제 거의 없어요. 거래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고 호가를 올리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안 샀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호재가 작용하면 누군가가 가서 사버리죠.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딱 들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같은 새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고 노후가 되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빨리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것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돼요. 미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 수요를 억제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공급을 늘리는 데는 등한시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는 것도 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시장이 좀 빨리 안정화되는데 이거를 상승장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이제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정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뭘 해도 이만큼은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뒤를 대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고 이제 다른 방면으로 수요를 억제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쯤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늦은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추진했을 때 지금 이제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시장이 약간 조정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더 이제 공급을 해야지라고 해서 한다라면 잘못하면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상승하게 만들지 않고 하락으로 그냥 꾸준히 연착륙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건들지 않고도.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락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승해야 맞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면. 근데 지금 꽤 오랜 기간 지금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공급이 진짜 부족한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바라볼 측면은 수요 측면이죠. 수요 측면.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이 집이 부족해서 사려고 하는 수요냐 아니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나타난 수요들이 더 많냐. 네, 이런 측면을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사실 집값 상승에 기댄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집값 상승이 없어지면 이 수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추격 매수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포 수요도 있을 수 있고 투기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가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집값 상승이 안 이루어지면 이 수요는 없어져요. 그럼 정상 수요만 남으면 이 정상 수요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요 수요자인데 무주택자들이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또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추격으로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수요도 뒤로 미루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무주택자들이 지금 주거 안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 안정이 돼 있거나 하락한다라면 굳이 내 집 마련으로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도 급등을 했어요. 전세가도 급등을 하니까 이게 매매 수요로 많이 전환된 거예요. 매매 수요로. 예. 그러니까 집을 사실 안 사고자 하는 무주택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아마 정부가 사라 어떤 제도를 막 동원해서 사라 해도 일정 비율 이상은 아마 절대 안 살 거예요.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이 비율이 있거든요. 네. 40% 거의 우리나라 그 비율 자가 보유 비율로 해서 4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0%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집을 안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세입자분이 예를 대충 얘기한다면 사업하는 분은 집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내 돈이 집에 묶이는 돈을 더 줄여서 그걸 사업에다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자기의 재산 증식에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데이터로 보면 임대차 3법 전후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한 3만 한 8천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었다가 확 줄어버려요. 8천대까지. 네, 급감을 해버리죠. 아, 벌써 그렇게 나타났어요? 네, 옛날에 임대차 3법 때, 임대차 3법 딱 적용했을 때. 근데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전세가 조금 생겼나요? 많이 늘었어요. 거의 임대차 3법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했어요. 매물 수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임대차 3법 이전에 있던 효과보다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의 효과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수가 묶인다는 거예요. 네. 네.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서 묶이잖아요. 시장으로 나오는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전 임대차 3법 이전보다. 네. 그러면 매물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임차인의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높아진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전세가 이제 하락 안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굳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정상 수요를 수렴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계획된 공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굳이 막 늘리려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 때도 그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냈었잖아요. 거기에는 원래 계획된 공급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50만 원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분양 예정된 물량들을 보면 거의 1년에 30만 가구 이상이에요. 네. 그냥 저절로 그만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2022년 예정된 거는 거의 40만 가구에 육박하거든요. 40만 가구.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사실 공급을. 250만이라는 건 5년으로 치면은 1년에 50만 가구잖아요. 10만 정도 더. 10만 정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급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해도 공급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또 공급을 늘리면 이게 연착륙이 아니고 이제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공급과 수요 측면을 뭐 한 정권의 그 기간 동안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극단으로 좀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좀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근데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좀 우려되는 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너무 공급이나 이런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균형을 못 잡고 하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의 정책은요. 지금 정책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승장 때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상승장.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돼. 안정화시켜야 돼. 그러면 뭐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돼.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상승장인가요?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체기로 지금 넘어가서 이제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지 상승장에서 해놓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약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그 새 정부의 중요
그 정책 위반자분들이 정말 곰곰이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 임대차 그 3법도 네. 폐지를 한다 이런. 임대차 3법은 제가 이제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임대차 3법이 왜 생겼는지부터 따져봐야 돼요. 네. 임대차 3법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이제 막 밀어붙였을 때 민주당이 과연 또라이여서 그런 짓을 했냐? 아니거든요. 그 전의 상황을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도 폭등하고 있는데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여당과 민주당이 불안해진 거죠. 불안해지니까 어떻게든 전세가는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 전세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쓰면 가격 통제 가장 사실은 효과가 빨리 날 수 있는 게 가격 통제 유혹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잡힐 거야 라고 사실 오판을 이제 한 거죠. 오판을 해서 이제 임대차 3법을 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이제 매물도 크게 줄어들고 임차인이 사실 이때 이제 임차인의 수도 줄어야 되는데 이때 많이 이제 튀어나왔던 게 뭐냐면 실거주자. 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내보내기 위해서 나는 실거주 할 거야 라고 이제 통보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때 이 매물은 공급으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더 많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등을 했던 건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게 지금 이제 매물의 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임대차 3법 이전의 매물 수로 환원을 했어요. 벌써 환원을 했고 이제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너 나가. 이것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 너 나가 하면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주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내준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계약자를 받아서 돈 주고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너 나가. 나 실거주 할 테니까 나가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보증금을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줘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안 해주죠. 요즘은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보증금을 내줄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이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내가 새로운 임차인을 얻을까 아니면 팔까 이 고민을 하다가도 문제는 보증금을 먼저 내줘야 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이거를 그냥 주저앉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전과 다르게 임차인이 막 튀어나오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요즘은 임차인이 그냥 내가 나갈게. 보증금 내놔. 지금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임대인이 내줄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약자가 되는 거죠. 을의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증금 깎아주거나 자 그래도 옛날 가격은 너무하잖아. 옛날 가격은 너무하니까 자 여기에 월세 조금만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안정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임대차 3법을 굳이 건드려야 되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지금 이게 뭔가 부작용이 계속 생기는 현상이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죠. 부작용이 심각하게 유지되고 있어. 처음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계속 부작용이 돼서 지금까지 부작용이 유지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이 법은 이제 없어지는 게 나을 수 있는 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부작용은 한번 생겼지만 이제 점차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시장이 하락으로 갈 때 과연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적용된 제도니까. 한번 사이클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장 옛날보다 전세가가 좀 더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도 네. 처음에는 진짜 논란도 많고 네. 이게 전세가를 올려서 매매가를 또 한 번 올리는 네. 약간 나쁜 쪽으로 많이 해석되는 게 있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적응을 시장이 한 거. 그렇죠. 시장이 항상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그 기억 때문에 지금 와서 폐지를 또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또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실제로 거죠. 지금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면 임대차 3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폭등했던 거는 뭐냐면 매물수가 급감을 했거든요. 그때에 예, 임대차 3법이 적용되면서 진짜 수직 낙하했어요. 매물수가. 수직 낙하를 해서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등할 수밖에 없죠. 폭등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급감을 했다가 지금 서서히 매물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증가해가지고 지금 거의 임대차 3법 이전 수로 환원을 했어요. 데이터로 나오는 거군요. 네네. 이전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 오히려 더 매물수가 늘어난 효과가 더 커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기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굳이 이걸 폐지해가지고 이거 제도가 갑자기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걸 건드려 버려요. 안정화되고 있는 거를 제도를 건드려 버리면 오히려 또 다른 모르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폭등한다든지 잘못하면 안정화되고 있는데 또 폭등할 수도 있고 자꾸 뭔가를 안정되고 있는 거를 건드려 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낼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뭐 당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정권이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씩 그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판을 갈아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또 시장이 혼란해질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이게 좀 비슷한 측면으로 이제 교육 제도를 보면 제가 이제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비슷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뭐냐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자사고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그 자사고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공교육 제도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고 우리가 나라가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사고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퇴임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교육감들이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행동들이 자사고 폐지로 다 갔단 말이죠. 아예 폐지. 자사고 폐지하겠다. 그러면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사고 폐지하면서 어떤 다른 대안을 내면서 그 폐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환원하면 뭐가 또 기다리고 있냐? 옛날에 문제 있던 공교육 제도로 그게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입을 쩍 벌리고 나는 문제 있는 공교육이 그럼 잘 왔어. 또 이렇게 그럼 또 다른 제도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한반복으로 되면서 자꾸 국민들은 혼란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어떤 제도가 생겼으면 이 제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전에 문제점들은 뭐였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과연 유지를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다시 바꿔야 될 건가를 또 파악한 다음에 그럼 또 그 다음 대안 만약에 제도를 바꾼다면 그 다음 대안은 또 뭐가 있는가. 대안이 없다라면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약간씩 보완하면서 그냥 끌고 가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이슈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는 딱히 뭐 상승 하락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혼란이라고 좀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은 이제 정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책 공약을 정말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사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공약을 막 무리하게 실천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겨서 이제
뭐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다시 상승하느냐 이거는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어쨌든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도가 일시적으로 풀린다라고 해서 이게 상승 효과를 크게 낼 것이냐 부분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규제를 좀 풀어주는 측면으로 가는 거를 보면 지금 보유세는 이제 어느 정도 재산세와 이제 합치하는 쪽으로 보유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합치하는 쪽인데, 보유세에 들어갔던 세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느냐 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합치하면서 일정 정도 그 좀 종부세의 효과는 조금 유지하면서 이제 그 정도를 낮추겠다 이 정도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이럴 때 이게 이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낼 것이냐, 뭐 그냥 매수세를 막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뭐 크게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보유세의 특성상, 이게 이제 보유세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1년에 한 번 이벤트식으로 들어오면 그때 막 고민하고 힘들었다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없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내지 않을 것으로 봐지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폐지, 이 부분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2년 한시적으로 2년 정도 풀어준다. 이제 이 얘기인데, 잘 고민해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매수 쪽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꾸 이제 매도자들의 그 팔 기회를 준다. 뭐 이 얘기인데, 이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항상 여기가 이렇게 아무리 세게 때리려고 휘둘러봤자 맞는 부위가 없으면 소리가 안 나죠. 그렇죠. 누군가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샀을 때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지나면 양도세 중과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 매수자 입장에서. 그렇죠. 매수자가 만약에 1주택자인데 하나 더 샀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금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풀렸다가 다시 묶이면, 야, 그렇구나. 양도세 중과 맞는 당사자가 되는 거죠. 맞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거를 경우의 수로 둔다면 그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자가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 중과세 분을 더 낮춰가지고 뭐 파는 방향으로 가야 매수자가 좀 받아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더 급매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의 이제 이럴 때 풀리면 상승 효과보다는 이제 오히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하락 분위기잖아요. 아직은. 그럼 이럴 때 나오는 매물은 사려고 하는 사람의 적극성이 좀 결여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적극성이라는 게 뭐냐? 가격을 낮추는 행위란 말이에요. 네. 재밌네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진짜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제도가 나오거나 이러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봐야 돼요. 동시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라는 거를 자세히 보면요, 왜 올랐는지를 잘 따져보면 아주 쉽거든요. 자, 매수자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는 규제일까요? 호재일까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호재가 아니죠. 그렇죠. 완전히 규제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규제인데, 자, 여기서 또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무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가 규제일까요? 아니면 호재일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규제도 아니고 호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이 양도세 중과라는 건 다주택자한테 매겨지는 세금이잖아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면은 이 사람은 1주택이란 말이죠. 그럼 양도세 중과에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수세를 누르는 측면에서 보면 다주택자를 누르는 효과는 생겼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되니까. 근데 무주택자를 누르는 효과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세 중과 이후에 생겨났던 거래의 형태를 보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받아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형태가 생겼고 자 이제 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양도세 중과는 규제일까요? 호재일까요? 호재가 아니죠. 규제죠. 규제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규제인데 규제라면 이제 사람들이 이 규제를 피해서 적극적으로 좀 팔아야 되잖아요. 자,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적 부동산이라는 건 사실 원래 황금성이 약한 물건이잖아요. 팔 시간을 주어줘야 되는데 사실 팔 시간을 너무 짧게 줬어요. 그러면 팔려고 노력하다가 그렇다고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팔려고 노력은 했는데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었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호재냐 이게 그 부양책이냐를 호재냐 악재냐 이런 걸 판단하기 전에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묶이다 보니까 나는 세금으로 원래 제대로 팔았으면 이만큼의 세금을 낼 거를 양도세 중과에 묶여버리니까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손해보기 싫으니까 안 판 거예요. 안 파니까 매물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아직까지 상승장이었단 말이죠. 상승장에서 매수세는 무주택자 위주로 크게 살아있고 매물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효과가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제가 사실은 양도세 중과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거를 굳이 써서 이제 긁어부스럼 같은 경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폐지해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이 수요자와 매도자의 측면을 면밀히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한시적으로 해주는 거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풀어주는 것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매수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라면은 네. 그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잖아요. 네네.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호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살 가능성도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심리적 상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좌우되는 경향이 많아요. 지금이 만약에 크게 상승장이다. 크게 상승장이면 이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살 확률이 높아지죠. 네. 적극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가 파는 매물을 무주택자가 적극적으로 사기 때문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상승장에서는 절대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상승장에서. 근데 이게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매수자가 다주택자는 굳이 살 필요 없죠. 근데 무주택자가 이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데 지금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니까 굳이 안 사도 됐다란 말이죠. 여기가 이제 꼭대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때 안 사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은 매물이 나와도 약간의 적극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면 이때 풀어줘도 돼요. 사실은. 풀어줘도 됩니다. 양도세 중과를. 그 심리 상태가 완전 바뀌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뭐가 돼도. 똑같은 건데 시장의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양도세를 그 중과분을 해지시킬 때 만약에 그걸 없애면 다주택자들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급이 많아지니까 또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되게 시나리오가 많은 거네요. 네. 거기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공급 사실은 저는 신규 공급보다 사실은 기존의 기존 매물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잖아요. 거래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택 거래수 평균을 보면 이제 전월세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건 정도 돼요. 1년에 200만 건. 거기에다 이제 매매만 국한시키면 약 120만 정도 됩니다. 네. 굉장히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 중에 약
65%에서 70%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일반 아파트 매매예요. 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일반 아파트의 매도 매물이 많이 나오면 신규 공급이 적어도 공급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꺾이고 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나면 바뀌거든요. 매수자들은 이제 공포 수요, 투기 수요, 가수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약간 진짜 정말 필요한 내 집 마련 수요만 좀 남게 되고 다시 이제 공급 측면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 이제 그 상승을 기대하면서 줄어들었던 매물들 있죠. 이게 서서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약하거든요. 이게 그 매수자 줄어드는 효과보다 그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효과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 효과라고 하죠. 보유 효과는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높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막 팔려고 하지 않고 보유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보유했던 것을 나오게 만들면 충분히 신규 공급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책적으로 만들면 신규 공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다주택자 분들을 네. 물량을 약간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적폐라고 규정을 해서 그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무주택자가 40%로 그 비율이 좀 고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사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이렇게 전월세를 공급하는 주체로라고 볼 수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저도 처음에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뀐 게 상승장에서의 그 임대인들의 행동을 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상승장에서의 이 전월세 임대인은 투자자거든요. 투자자의 덕목은 뭐예요? 집값 상승하고 전세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집은 공급하지만 전세가는 무조건 올리려고 노력하죠. 전세가를. 예를 들어서 진짜 만약에 임대인 어떤 아파트 예를 들어 한 1000세대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임대인들이 담합해가지고 전세가 만약에 담합이 통용된다라고 한다면 전세는 공급을 하지만 전세가를 전세가 우리 담합해서 끌어올립시다. 끌어올립시다 하면 진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공급자로서의 역할이냐.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가격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공급을 많이 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런 거죠. 근데 가격 상승장에서는 특히 요즘은 또 무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공실 투자. 정말요? 그냥 공실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인들이 전세가를 높게 받아요. 높게 불러요. 옛날에는 이 전세가를 높게 부르고 있다가 세입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낮추기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세가를 높게 불러놓고 세입자가 안 맞춰지잖아요. 그럼 공실로 그냥 놔둬요. 그렇구나. 그럼 이게 공급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냐? 아니죠.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의 이 생각들, 심리 상태 이런 걸 정말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책을 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안을까?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정말 따져보고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진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이게 경우일 수도 많고 그 심리라는 게 사실 진짜 정량화되기도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단어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게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그래도 딱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었던 게
너무 그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네. 기존에 해왔던 거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네. 그 조금씩 업그레이드하는 방향. 그게 사실은 가장 좋죠. 그렇게 해야 네. 조금 심리를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고 네. 시장 안정화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까지 그 보면 제도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바뀔 때 부작용이 훨씬 컸어요. 네. 네, 부작용이 훨씬 컸습니다. 처음에 임대차 보호법 나올 때도 그때도 전세가가 난리가 났었고.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급격한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 통제를 너무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가장 유혹을 많이 느끼는 게 상승하거나 막 이렇게 그 어떤 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움직일 때 가격 통제를 왜냐하면 부동산은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할 그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네. 네, 한정적인 물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수요를 통제하려고 해도 필수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다라는 이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도 이게 한 방향으로 이게 방향이 완전히 쏠리면 무슨 수술을 쓰더라도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유혹을 느끼는 게 뭐냐면 가격 통제예요. 가격 통제. 제일 쉽고 효과적일 거. 효과적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장 부작용이 크게 나타난다. 과거에 그 통계 자료나 어떤 전문가분이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보수 정권을 잡았을 때 네. 집값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우연의 일치라고 봅니다. 네. 우연의 일치가 굉장히 사실 맞았던 게 사실은 역대 옛날로 가면 또 다른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 정권이 갈리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이제 뭐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급격하게 올라서 이제 이명박 정부로 바뀌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하락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상승을 했잖아요. 하락이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상승했잖아요. 네, 근데 덜 올랐으니까 이걸 안정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부 때 하락했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도 하락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올랐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올랐어요. 전세가도 올라가고 매매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네. 네. 이제 박근혜 정부가 16년 말까지인가요? 17년 정도, 17년 초? 네. 거기까지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시기 2013년 정도부터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럼 보수 정부 때 올랐는데 그때는 덜 올랐으니까 안정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땡정하게 보면 올랐죠. 그럼 보수 정부 때 안 오른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그를 이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폭등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폭등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 되든 하락하는 거예요. 누가 되든. 그럼 이제 우연히 지금 윤석열 정부가 된 거지. 만약에 이때 이재명 정부가 탄생을 했어도 하락하는 거예요. 대세가 그랬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보수 진보로만 나눌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 제가 역대 정부의 정책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정부든 항상 그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는 거죠. 네. 노무현 정부 때는 상승을 계속 했는데 이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정책을 막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상승했던 거고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이 노무현 정부에 내놨던 그 정책 효과들이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오히려 이거를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어요. 사실 규제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상승을 바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침체를 멈추고 상승을 바라는데 규제를 풀어줬는데 하락했어요. 네.
이제 시장의 한 방향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작용으로 나타난 게 이제 전세가 상승이죠. 전세가 상승.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전세가가 전세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주 정책이 전세난을 잡기 위한 정책이 주였어요. 임대 공급 위주로 막 뉴스테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임차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뭘 했냐? 빚내서 집 사라. 자, 매수 수요로 전환해라. 임차만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매매로 전환해라. 그래야 임차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세가 안정된다. 그래서 매매 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대출도 막 풀어주고 막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또 더 이제 폭등한 거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이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막 노력했지만 부작용이 더 커가지고 더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펼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공급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역시 하락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조금 직접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이제 하락을 조금 예상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뭐 3년, 5년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그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기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 번 더 사실을 살짝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을 좀 이제 연착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정책을 쓴다라면 크게 이제 상승 분위기가 아예 없는 상태로 이렇게 하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책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에도 썼듯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정책이에요. 정책은 시장을 흐름을 어느 정도 바꿀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정책이일 때는 정책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소장님, 이것도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신문을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가 막 들썩인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사야 될까요? 저는 굳이 살 필요 없다. 지금 오히려 사는 분들은 오히려 꼭대기에 상투 잡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 정책이 내놓는 게 효제잖아요. 호재로 이제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수 주체죠. 다주택자는 이제 매수 여력이 거의 없어요. 다주택자는 이 중과세, 양도세 중과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이상은 다주택자의 매수 여력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이 매수 주체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무주택자의 40%는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사요.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산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자 거래량을 보면 2000년대 이제 2000년 후반 2001년 이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웬만한 사람은 살 사람은 다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급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은 다 샀다라는 전제로 보면 이제 살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쫓아가서 산다.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거래량 폭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걸 이제 받아줄 그 실거주자 또는 무주택자가 없는 게 되는 거죠. 무주택자가 다 집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역대 데이터를 보면 무주택자들은 항상 어떤 상황이 돼도 안 사는 거를 유지해 왔어요. 그럼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이런 거를 좀 갖고 있는 다주택자 혹은 투자자인 경우에는 이 시기 때 꼭 좀 넘겨야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넘기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양도세 중과 풀었을 때 이런 거랑 맞물리면 가장 적기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또, 야, 이런 거 진짜 잘 따져봐야겠네요, 정말. 근데 문제는 살 사람이 많지 않아. 이게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돼야 잘 넘기고 가고 하죠. 근데 또 소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이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 상황을 크게 예측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제 살 때 이때 이제 잘 넘기고 그건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 소장님께서는 이제 뭐 정권이 좀 바뀌고 네. 또 이제 규제 완화 이런 정책의 변화는 좀 있는 흐름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를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이 조금 계획을 더 미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약간 상승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네, 정책이 이제 어떤 거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정책이 어떤 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미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 뛰어들면 거의 이제 완전 꼭대기 잡고 그냥 쭉 빠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때도 얘기해 줬지만 그 버블 세븐 때 용인에서 2007년, 2008년 때 고점에 잡아서 한 10년 고생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거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겠네요. 항상 최악에 대비하고. 그러면 그 소장님께서 또 이렇게 책이나 또 유튜브 채널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보면 이렇게 사이클을 좀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좀 이제 이런 포지션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혹시 지방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런 데서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지금 그 일종의 투기 심리가 살아 있거든요. 살아 있으면 야 그러면 서울 수도권은 안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보태가지고 지금 이미 이제 뭐 다른 그 뭐 전문 투자 막 클럽 운영하는 분들은 막 여기저기 지방 다니면서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저도 보태면은 또 약간 왜곡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한다라면 이제 좀 크게 큰 범위 대구를 제외한 경북 지역 쪽에 이제 일부 도시들 뭐 그리고 경남의 이제 일부 도시들 그리고 충남 정도 이런 데들이 이제 일부 도시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데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께서 하락론자가 아니라 저는 하락론자 아니죠.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폐에 속하는 사람이죠. 왜? 저도 이제 투자자니까 사실은 투자자고 저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 소극적으로 했다가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늘리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락론자는 사실은 살 게 없잖아요. 계속 하락하니까. 그럼 그분들은 적폐가 될 수 없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에 맞는 투자를 하자.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 지금 하락기니까 하락기면 굳이 떨어지는 거를 사실 뭐 단기간 떨어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그러면 이때는 뭐 좀 떨어질 때 사도 되지 않나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사이클로 보면 떨어지면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굉장히 길게 떨어지거든요. 5년 이상, 5년 넘게 뭐 한 7년 가까이 떨어지니까 그런 기간을 참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되긴 해요. 근데 자, 이 가격에 사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라가는 것과 참았다가 떨어진 상황에서 사는 것과 누가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좋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라는 거죠. 전세로 살다가 떨어지면 내 돈은 안전하잖아요. 전세가는. 전세가.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져도 전세가를 위협할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거든요. 그럼 안전하니까 전세로 아니면 뭐 이제 월세로 살고자 하는 분은 월세로 살고 살면서 기다렸다가 손해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10억짜리가 6억 됐을 때 6억에 사면 좋은 거지. 10억에 샀다가 6억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가 좋아요. 그럼 소장님 그 전세가율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뭐 한 10년치 20년치가 예를 들어 이제 한 70 정도가 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 4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미래를 좀 볼 때도 70으로 수렴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수렴은 하죠. 근데 이게 좀 시대가 달라지고 좀 막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아무튼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과거랑. 그렇다고 해서 이게 40이 정말 70까지 오를까?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봐요. 그거는 부동산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사이클을 분석하면서 정말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왜 이때 한 2013, 14, 15 이때쯤 충분히 이제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그럼 이때 샀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때가 거의 바닥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라 하는데 안 사요. 안 삽니다. 진짜 안 사요. 근데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 저도 고민했던 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야 올라가는데 안 사는데 이게 과연 올라갈까? 네, 이런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고민을 했는데 실제로 현상으로 보니까 올라가요. 근데 사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 보면은 매물이 없어지는 것도 없고 매물들은 그대로 있고 예, 거래도 많이 안 일어나고 그런데 계속 조금씩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럼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전세와 그 영향이에요. 네. 전세가가 올라가면서요. 네, 그 영향인데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그 비율이 안 맞으려면 뭐냐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걸 사버려야 되거든요. 사버려야 올라가죠. 근데 이때 되면 안 사요. 안 산단 말이죠. 그 과거에 또 올라오는 기간 동안 그 하락의 분위기에 젖어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것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보에 그 많은 정보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상승을 굉장히 크게 경험을 했고 이러니까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전세가가 이 정도 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필요 없이 난 여기에서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네. 인간의 본성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까 뭐 재개발, 재건축 1기 신도시 예를 들어 뭐 1기 신도시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 뭐 40% 50%인데 역사적으로 그 하락기에 좀 정점일 때는 예를 들어 70%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호재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그 70의 언저리에 수렴을 하는 때가 오는 거죠. 온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참.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무조건 호재냐? 아니에요. 그래요? 예, 아닙니다. 그거 한번 들고 나가 뻥 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승장에서 얘기지. 하락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요. 네, 멈춥니다. 오히려 그게 이제 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그렇죠.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다 있던 걸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럼 건축비라는 게 이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비 부담이 생겨서 새 아파트가 되고 이 비싼 새 아파트가 더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걸 추진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가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나고 있어요. 분양가 낮춰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비용을 들여서 새 아파트로 만들었는데 얘가 떨어져요. 그럼 내가 굳이 이거를 새 아파트로 만들 이유가 없죠. 없다는 거죠. 네. 그럼 멈추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네. 조합원들이 동의를 일정 비율이 넘어야 이제 그게 하잖아요. 대다수가 동의를 해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무리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되어들어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더 떨어지죠.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된다 해서 샀는데 안 되니까 그럼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이거 갖고 있어야 돼? 더 팔죠. 예,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소장님께서 오늘 딱 그 얘기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하락, 폭락 이런 거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선 지역으로 나눠서 봤을 때 아까 언급해 주신 몇 개 지역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괜찮고 굳이 하락하는 거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사두는 게 좋죠.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울 수도권은 하락이 길다고 하셨잖아요. 네. 한 7년. 네. 그게 좀 도시 규모가 커서 그런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약간 군소도시나. 조금 기간이 짧을 수 있어요. 아, 그럼 그게 막 2, 3년, 1년 막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 짧아지지는 않고요. 보통 이제 한 3, 4년. 3, 4년 정도. 뭐 이 정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인구수가 느냐 줄느냐보다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인구수. 이게 그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그러니까 대중심리가 크게 좌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중심리에 이 모아지는 게 굉장히 힘들죠. 힘든데 한번 모아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 그래서 정책이 이거를 이길 거라고 봤지만 저는 정책이 무조건 진다. 책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너무 이게 크니까. 네, 에너지가 워낙 크니까 정책으로 이걸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해도 못 잡는다. 그래서 폭등까지 간다. 무조건. 네, 무조건 폭등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 힘. 근데 군소도시 같은 경우는 이 에너지, 인구수에 따른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도시는 우연히 폭등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도시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그 뭐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3년, 5년. 그렇죠. 이렇게는 네.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좀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정리를 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소장님.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는 한번 다뤄본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좀 궁금해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궁금해하는 게 저는 결과가 궁금한 것보다 원인이 좀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최근에 아직 제가 영화 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봤는데 최근에 그 제목이 그 탈북자 수학 탈북한 수학자 그 얘기를 그린 영화가 최근에 개봉된 게 있거든요. 최민식 주연의. 거기에 이제 광고 문구가 되게 그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수학에서 답을 맞히려고 하는 것보다 답을 아는 것보다 답을 맞추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네. 저는 이거가 정말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결과에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우연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 확률은 뭐 50%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예. 예. 확률 50%이기 때문에 우연히 맞는 사람도 있고 우연히 틀리는 사람도 있고 맞아서 이제 정확히 알아서 맞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결과만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우연히 맞는 걸 내가 맞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생기냐? 예. 우연히 알았는데 내가 맞았다. 그러면 그 다음 상황까지 맞을 확률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상승장 때 돈을 많이 번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과 중심적으로 만약에 알았다라면 지금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분들은 계속 상승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포지션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하락하는데 상승 포지션으로 나는 계속 버티겠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벌었던 걸 다 잃을 수도 있는. 그 상승의 원인과 과정을 알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음 이제 앞으로 올 시기를 조금 잘 그렇죠. 어느 정도 예측하기 힘들지만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행위를 하는 거는 원인을 알 때, 원인을 제대로 알 때 그게 확률적으로 높아지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원인 중심적으로 과정이 어떻게 가냐 이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불과 몇 년 전 상황이 있었던 거를 금방 까먹어. 그냥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리고 지금 현상에 집중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할 때 뭐냐면 9.13과 지금 현상을 보면 9.13 때는 대부분이 9.13 대책 나오고 나서 대부분이 다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부에 대한 평이 뭐였냐면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으려고 한다.
근데 지금 와서는 뭐냐?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했다. 달라지잖아요. 결과를 두고 판단하는 거네요. 그 과정은 사실은 똑같은데 그거를 시장이 이겨냈을 뿐인데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제 잘못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한다라면 정부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거나 뭐 이럴 거라고 막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정부는 항상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다.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내가 바라는 걸 해줄 거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네. 소장님 그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네. 이 책도 시청자분들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이번에 또 강의 여셨잖아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사실 이런 거는 네. 뭐 쑥스럽기도 하고 아닙니다. 좀 부담 주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 댓글에도 달리더라고요. 네. 그때 강의 오픈 안 하셨을 때 네. 댓글로 달려가지고 그래요? 네, 댓글 링크 남겨달라고 했는데 아직 네. 강의가 안 올라와서 예. 사실 조금 비싸요. 네. 네. 그래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사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비싸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무료로 주면 그냥 이거는 다시 보는 분들 별로 없고 근데 비싸게 주면 반복해서 여러 번 시청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공부도 좀 많이 하게 할 겸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겸 해가지고 약간은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강의를 체계적으로 좀 원인 중심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제 강의를 준비를 좀 했어요. 시간으로 치면 한 50시간, 50시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네. 꼭 한번 그 공부해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큰 흐름 망각하지 않고 실수를 네. 줄이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성공하시지 않을까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책에 좀 안 나와 있던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 책에서는 이제 책에서도 현상 위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약간 훑는 느낌으로 갔는데 이제 그 강의에서는 원인이 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첫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부분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소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여러 번 반복 시청하면 좀 익숙해지고 그런 거를 현상에 대입하려고 노력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거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많은 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선생님 그 한 가지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네. 아까 수도권이 한 7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2022년인데 네. 지금부터 7년을 보면 될까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언제쯤 사야 되냐라고 얘기한다면 한 30년쯤. 30년쯤. 좀 너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제가 뭔가 잘못하는 거죠. 너무 멀지 않아요? 저는 좀 빨리 사고 싶은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뭐 어떻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조급해야 한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중간 금매를 노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일찍 사셔도 되긴 해요. 근데 왜 제가 그 정도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바닥권에서 사잖아요. 안 올라갑니다. 한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꾸로 약간 지금 정체기 때 보면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신고가를 찍는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아예 거래가 없는 현장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1, 2년 막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도 똑같아요. 바닥권에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U자형이거든요. U자형. 그럼 바닥권에서 그럼 아예 바닥 조금 전에 샀어요. 그러면 거의 밑에서 산 거잖아요. 그게 좋긴 한데 문제는 안 올라가는 기간을 참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시는 분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냥 조금 올라간 뒤에 약간 올라가는 기미가 보일 때 오히려. 그때 사는 게 이제 가장 그 사자마자 약간씩 올라가는 기분을 느끼는 그 타이밍이 바로 이제 한 2030년 정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한 2028년, 29년 이 정도면 사도 돼요. 이때가 이제 더 바닥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야 진짜 아예 안 움직이네. 잘못 산 거 아니야?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시장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때 들어갈 필요 없이 참았다가 조금 올라간 뒤에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바닥권에 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기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예상하고 그 기간 버틸 수 있다 하면 조금 일찍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그거는 또 각자의 맥락에 맞게 또 뭐 직장이나 뭐 가족 뭐 자녀들 진학 문제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건 개인적 맥락에 맞게 적용하시고 오늘 소장님께서 큰 틀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 큰 틀 안에서 한번 맥락에 맞게 한번 조절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큰 틀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네. 큰 틀을 이해하고 계시면 이제 이대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책 3권째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3번째 책이요? 사이클에 관해서 이제 쭉 풀어왔으니까 또 사이클에 대해서 쓰면은 또 뭔가 반복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쓰자니 이제 사실 제가 출판사가 이제 정해졌는데 이때 이제 한번 제가 점검 차원에서 보냈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좀 쉽게 어떻게 새로운 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책을 쓸까 고민을 굉장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좀 책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좀 그 기간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써야 된다라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쓰기 위해서 고민을 좀 아직까지 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만간 이제 어려운 건 나와요. 이제 지필에 들어갈 이제 계획이니까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정도에서 소장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의 저자이신 이현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귀중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